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연준의 금리 결정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한 캐비넷 위원장, 그냥 금리 인하가 아니라 B컷도 가능하다라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발언도 했는데요. 이번 연준의 결정에 따라 가깝게는 연말 산타랠리, 멀게는 내년도 증시가 강세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결정을 앞둔 시장 상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프리마켓온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희가 누차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것은 어느 정도 자명해진 가운데 있는데요. 캐비넷 위원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25bp 0.25%포인트를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내릴 수도 있다. B컷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념 이사님. 네, 일단은 B컷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확률적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어떤 어필을 좀 하는 부분들, 여기에 더해가서 또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서 결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결을 좀 맞추겠다, 뭐 이런 의미로 좀 저는 해석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거의 99% 이상의 좀 확률로 지금 25bp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B컷이라 하면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뭐 극히 좀 드문 확률이긴 합니다만, B컷에 대한 것보다는 결국 이제 케빈 하스 같은 경우는 이번엔 좀 B컷을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정책의 기조, 이것이 본인이 이제 연준 의장이 됐을 때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12월에 대한 어떤 금리 인하보다는 결국 내년에 대한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의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B컷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B컷을 내다보고 얘기했다라기보다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서의 입장,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하 기조에 맞는 어떤 결을 맞추는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지만 뭐 이제 시장이라는 게 항상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만약에 B컷이 단행된다면 이건 완전 깜짝 서프라이즈가 되겠죠? 네. 저는 안 좋은 쪽으로 서프라이즈가 될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네. 왜요? 왜냐면 금리 인하라면 시장이 기본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금리를 정상적으로 단계별로 올리는 게 상당히 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그 불확실성을 좀 완화시키는 측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갑자기 B컷, 경제 펀더멘탈이나 체력이 받쳐지지 않는데 0.5bp로 B컷으로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최근에 나오는 다시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인플레이션, 9월 달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연준에서 예상하는 거는 2%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가장 최신 데이터에서도 거의 1% 가까이 차이난 2.8%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데이터가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한 부담감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당연히 선반영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올해 12월 달에 그 금리 인하 0.25bp에 대한 부분도 90% 정도가 지금 페드워치에서 나오는 데이터로 봤을 때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기준금리 인하 플러스 추가적인 정책입니다. 지금 일단은 QT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함께 주목하는 거는 역시나 양적 완화의 구체적인 어떤 액션 플랜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양적 완화가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시중에서 채권을 사들여서 말 그대로 돈을,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 징후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파월의 입에서 언급이 된다라든가 그런 어떤 다른 액션 플랜이 나왔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단순히 이제 B컷을 했을 때, 물론 2019년에 과거의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2019년에
한번 B컷한 이후로 S&P 지수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한 13% 정도 올랐던 이력은 있습니다만 지금의 그때 상황과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받쳐봤을 때 상당히 경제 펀더멘탈이 좀 약하다. 사실 관세에 관련돼서도 어제 다뤄드렸지만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일단 기업 실적에 반영되지도 않았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미국의 민간 소비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가격을 막 전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그 월가에서 그 지표, 개인 소비 지표가 굉장히 나쁘다라고 얘기한 걸 봤을 때 금리 인하 요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하는 발언들 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차기 연준 의장은 차입 비용을 빠르게 낮출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금리 인하하란 얘기가 되겠죠.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고 나서 파월 의장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게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다. 이러면서 국채금리가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었잖아요. 이쯤 되면 또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의무를 갖는 시장의 모습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행정부는 파월 의장을 확실히 좀 빠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사표를 받으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재무부 장관의 어떤 만류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림자, 차기 연준에 대한 어떤 이런 지명을 좀 더 빨리 함으로써 그 사태를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는 파월 의장에 대해서 못마땅한 속내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차기 연준 의장이 빨리 지명될수록 파월 의장의 지금 현재 어떤 위치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존재감이 지워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여기에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핫셋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장외에서 지금 어쨌든 이 트럼프 행정부를 지원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훼손 계속 우려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은 월가에서도 계속 지금 얘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에 대한 부분들 과연 제가 볼 때는 이 연준 의장의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문부호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차기 연준 의장의 좀 결정과 함께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의문은 계속 따라다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내년에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어느 수준까지로 생각하느냐 이 부분이죠. 이건 점도표로 나올 거란 말이죠. 여기 하단이 어느 수준일 거냐. 내년에 2차례 내릴 거냐, 3차례 내릴 거냐, 거기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현재 우리가 예측이 좀 힘든 거는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많이 갈려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란 말이죠. 그러면 점도표는 우리가 어떻게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올해 12월 달 금리 인하는 예정이 돼 있고 내년 점도표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좀 많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긍정적으로 내놓은 월가 시각이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연 2회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연 1회, 심지어 동결을 예상하는 쪽도 있고 연준 같은 경우에서도 반대파가 4명에서 5명에 달할 정도로 한 3명 정도가 기준금리 내년에 거의 앞으로 5월 달까지 그러니까 캐비넷셋이 되든 안 되든 차기 연준 의장 교체 전까지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반대파 의견이 상당히 좀 강세를 띨 것이다. 그래서 온건한 반대파가 여러 명 그리고 동결을 예상하는 강경한 반대파가 2명 정도로 상당히 좀 강하게 예상할 거라서 이번 12월 달에 아마 굉장히 좀 치열한 그 반대 의견이 좀 강한 의견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은데 만약에 골드만삭스 예상대로 내년에 2번 정도로 추가적인 인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그 QT 종료로 인한 시중의 유동성을 푸는 쪽에 추가적인 어떤 액션 플랜이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을 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자체가 최신 데이터 10월달 2.8포인트 여전히 연준이 추구하는 목표치와 0.8포인트 거의 1포인트의 괴리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할 수 없고 지금 민간 고용 데이터를 봤을 때도 상당히 고용 데이터
그러니까 고용자들의 자신감을 표현하는 이직률 자체가 굉장히 낮게 떨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규 고용이 없더라도 이직 시장에서 그러니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면 지표상의 어떤 안정적인 데이터를 나타낼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내년에 이제 그 연준 교체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금리 1회 정도 인하가 현실적인 모습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 연준 점도표를 보면 밴드는 4.5에서 3.5 사이에 정도의 밴드인 거고 가장 많은 점이 찍힌 곳이 이제 4%에서 3.75%.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이제 여기서 더 낮게 본다면 3.5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감안하고서는 내년도 점도표를 예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수준에서 3차례 내지 2차례 정도. 네. 요게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관측치다.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점도표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인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12월 달은 넘어가고 내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점도표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위원들이 좀 점을 찍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하지만 이제 월가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나 비둘기적인 성향보다는 매파적인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좀 높게 봐야 되지 않냐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라고 좀 불리는 해시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 내에서는 그와 좀 제가 볼 때는 상충되는 혹은 뭐 이제 보완적인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가 이 부분에 좀 어느 정도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좀 그런 좀 견해를 좀 보일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인사로서 지금 이 연준이 좀 채워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2번에서 3번이긴 합니다만 연준 의장이 또 제가 볼 때는 바뀌게 된다고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좀 그러한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무게중심은 금리도 금리지만 연준이 내년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그러면 더 내년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따라서 물가는 얼마나 오를 것인가, 지금 소비에 대한 전망, 다양한 전망치에 따라서 사실 증시도 여기에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준 대표님. 네. 물가 관련돼서는 기준치가 2%이기 때문에 2%에 최대한 가깝게 맞추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사실은 고용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간의 소비 지출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10월 달 그 미국 노동 통계국에서 밝힌 게 해고가 7만 3천 명으로 상당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직률 말씀드렸는데 이직률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시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규 고용지표 못지않게 이 이직률이 중요한데 이직률이 지금 1.17%까지 올라갔습니다. 과거 1.03%에서 상당히 거의 2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케이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고요. 9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2.8%로 상승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관세에 대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내려오기가 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물가 수준이 지금 CNBC에서 예상한,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밝힌 게, 로레타 메스터가 밝힌 게 현재 물가 수준이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2%로 돌아오기에도 상당히 정책을 제약적으로 펼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즉 2%로 돌아오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인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상당히 물가와 관련돼서 소비재 단에서 반영되기에 좀 시간 격차가 존재하고 좀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용지표도 발표가 됐단 말이죠. 윤여미 이사님. 지금 미국 노동부의 공식 통계 최근 지표를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졸추보고서예요. 이게 이제 민간 고용 지표긴 한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네. 구인 건수가 770만 건,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거든요. 네. 고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게 일단은 확인이 된 거긴 한데 네, 네. 미심쩍은 면도 있고 졸추보고서에 대한 자체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단 말이죠. 네.
지금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펀더멘탈, 고용을 중심으로 어떤 수준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적합하겠어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데이터 자체가 좀 많이 모자르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나온 것을 토대로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지금 실제로 컨센서스를 좀 뛰어넘는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세부 항목을 좀 체크해 보게 된다고 하면 고용 시장 자체가 그렇게 생각만큼 좋지 못하다는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뭐 전문직이라든지 금융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구인 이직 건수가 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뭐 어떤 부분도 좀 체크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9월 해고 건수 같은 경우도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데이터를 좀 약간의 좀 제가 볼 때 분석을 해보게 된다면 그 고용시장 자체는 그렇게 썩 밝지는 못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AI가 아무래도 이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경기 침체, 소비 감소도 있겠습니다만 AI를 통해서 노동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이 노동력을 AI가 대체하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간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데이터가 부족하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님, 우리가 이제 고용을 이야기할 때 최근에 빅테크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AI 도입 확산되는 곳은 네. 거기에 따른 감원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볼 게 아니라 특히 미국은 AI 도입 추세가 빠르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런 AI 도입에 따른 감원, 구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추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AI와 관련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체되는 직업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그래픽 디자인이라든지 3D 모델링, 뭐 프리랜서 같은 이런 수요는 분명히 줄었다라고 좀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 전년 대비 17% 정도 감소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글쓰기 관련된 직무 채용 광고도 30%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이런 고용은 어느 정도 지금 대체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어찌 보면 경기 침체라든지 소비 감소, 뭐 고금리, 달러 같은 사실 경제 여건 자체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AI가 모든 노동력을 대체한다라는 어떤 통계를 제가 볼 때 끄집어내기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AI가 점차 AI와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이런 직업군들이 대체가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조금씩은 보이고 있다. 뭐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윤여미 이사님이 또 이제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아직은 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준비해 주신 종목 G번호바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G번호바는 뭐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가장 주목받았던 종목 가운데 하나인 거죠. 여전히 AI 전력망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G번호바 어떤 점에 관전 포인트를 두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화요일 뉴욕에서 이제 투자자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좀 공격적인 뭐 매출 가이던스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좀 정책들,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수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제 AI 산업이 발달할수록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막대한 전력에 대한 소비가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뭐 부인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약 한 4.4%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G번호바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경쟁력 자체는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특히 이 지금 이제 뉴욕에서 열린 그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네. 상당히 공격적인 좀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했는데, 2028년 이후 미래 매출 전망치를 지금 450억 달러에서 520억 달러로 좀 상향 조정했고요. 또 이제 주당 분기 배당금을 50센트로 2배 증액했고,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 같은 경우도 6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확대를 하면서 상당히 강한 좀 자신감을 보였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주가를 다시 한번 상승 견인하는 데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 G번호바 같은 비슷한 계열의 기업들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조금씩 예를 들어서 주력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죠. 맞습니다. G번호바는 뭐가 가장 주력 매출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가스 파워가 가장 일단은
큰 매출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 수주 현황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4분기에만 18기가와트 계약 체결을 하면서 연말까지 약 한 80기가와트의 어떤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들, 이 부분을 통해서 일단은 사업부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건 가스파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전력화에 대한 부분들, 이제 송전망이라든지 이런 좀 관련된 부분들이 좀 그 성장을 좀 따라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미래 성장 동력을 또 갖고 있죠. 바로 이제 원자력 부분들. 이 부분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세 가지 축으로서 좀 돌아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가스터빈이 가장 핵심 제품이다. 그리고 이제 그 투자자 대의에서 밝혔던 거,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것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내놨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또 보는 거는 요런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은 배당도 괜찮아야 되잖아요. 배당 매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주주 친화 정책은 어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좀 이제 이 주주 배당과 관련된 부분과 함께 자사주 매입도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이 잉여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수주 증가에 따라서 순수금이 많이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상당히 강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사주 매입 규모를 60억 달러에서 지금 100억 달러로 증했다는 건 약 한 80% 정도 지금 증액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배당금 같은 경우는 주당 1달러에서 2달러로 2배 인상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주가와 관련된 부분의 부양 자체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일단 전력망 인프라의 핵심 기업 GE-버노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사주 매입 확대, 그 다음에 확고한 배당 정책, 여러 가지 면에서 메리트를 뽐내고 있는 GE-버노바였고요. 자, 이제 김지훈 대표님이 준비해 주신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에요. 루멘텀 홀딩스. 홀딩스면은 지주사인 것 같은데 일단 기업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 AI 인프라 네트워크 시스템 회사고요. 네. 굉장히 기술적으로 앞으로 어떤 기술의 혁신, 기술의 변화가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코히어런트라는 회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코히어런트의 경쟁사긴 한데 여기가 1등입니다. 지금 사실은 구리 케이블을 지금 쓰고 있죠.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구리가 지금 이제 광 케이블로 바뀌는 이제 광통신, 그러니까 통신 네트워크용 광학 부품 전문 회사입니다. 근데 광 케이블로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리 케이블로 다 그 소위 말하는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렉스케일이라는 서버를 구리 케이블로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전부 구리로 하면 몇십만 개, 몇백만 개의 케이블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간상의 제약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용적인 문제입니다.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가 대략 최소 보수적으로 잡아도 20% 이상을 이 광 케이블로 바꿨을 때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루멘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초고속 데이터를 얼마나 지연 없이 끊김 없이 연결을 최적화하고 연결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의 상호 연결 그리고 장거리 통신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게 바로 이쪽 그 루멘텀의 광학 포트폴리오고, 광학 포트폴리오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분기 매출을 2분기 이상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내년 2분기에 아마 6억 달러 돌파, 분기 매출 6억 달러 돌파를 예상했는데 회사에서 예상한 거는 아마 올해 4분기면은 분기 매출 6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영업이익률인데요. 영업이익률이 20%대 초반으로 좀 약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도 회사에서 상당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술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사실은 예전에 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나 뭐 셀레스티카 말씀드렸을 때 통신 네트워크 장비의 스위치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듯이 이쪽 그 광학 장비 역시도 600에서 800 그리고 1.6 트랜시버, 1.6 테라 트랜시버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업그레이드, 케이블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가격 역시도 800
트랜시버에서 1.6 테라 트랜시버로 갈 경우에는 가격이 50에서 거의 80% 이상 비싸지고요. 트랜시버의 단일 품목 매출만 회사는 분기 최대인 2.5억 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레이저에 관련돼서 수급에 불균형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체적으로 EML 레이저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공급 캐파가 수요 대비 한 30에서 많게는 40%까지 부족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수요 공급이 좀 타이트한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에 또 기술적으로 진보된 인듐 방식의 인듐 인산 기반의 캐파를 40% 이상 확대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 성장세가 좀 가파르다는 게 좀 포인트 같대요. 지금 분기 매출이 6억 달러 돌파가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요게 어쨌든 AI와 관련된 인프라에 들어가는 광통신 부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슷한 동종업계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유독 좀 매출 성장 속도가 빠른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기술적인 신제품을 내는 속도가 이 간극이 빠르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 EML이라는 거는 전개 흡수 변조 레이저입니다. 이거 관련돼서도 공급망을 가장 강력하게 좀 갖고 있습니다. 자체 수급이 또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인듐 인산 기반의 웨이퍼는 기술적으로 지금 최상의 난이도로 광전자 장치의 기판이나 광통신 발광 소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직접적으로 자체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통신 쪽에 소위 말하는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가 가장 잘 돼 있는 회사다. 그래서 비용 구조도 가장 좀 좋고 신제품에 대한 이 회신 속도, 그러니까 800기가에서 1.6 테라 트랜시버로 넘어가는 초기 신규 제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신규 제품에 대한 이 전환 속도도 지금 이 회사가 루멘텀이 가장 빠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준 대표님이 첫 번째 종목 오늘 새롭게 소개해드리는 종목입니다.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 자, 알아봤고요. 자, 윤여미 이사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만나보는 그 유명한 팔란티어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팔란티어가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는 가장 뜨거운 주가를 자랑했는데 또 좀 식었죠. 한 텀 식었다고 봤는데 지금 다시 가지고 나오신 건 최근에 새로운 뉴스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뭐 새로운 뉴스도 있고 일단 이제 오라클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쨌든 빅테크들의 실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회사도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만큼 숫자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뉴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 해군과 팔란티어가 지금 잠수함 검조, 그다음에 유지 보수를 위한 소프트웨어 쉽 OS 계획을 좀 발표했다라고 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미 해군이 지금 이 잠수함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비용 초과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 같은 여러 가지 좀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팔란티어의 OS를 좀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해군 같은 경우는 7월에 통과된 지금 OPPP 법안에서 나온 자금을 통해서 이 계약금을 지급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번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포함해서 이 부분을 넘어서 다른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제트 전투기 같은 다른 유형의 지금 선박으로 제가 볼 때는 확대할 어떤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서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계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주가에 좀 상당히 좀 호재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가장 강점은 역시 방산 부문 매출이죠. 이게 이제 사실 특이한 거죠.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렇게 대규모 방산 수요를 수주한다는 것도 되게 특이한 일인데 요게 이제 반대로 말하면 팔란티어가 그 높은 밸류를 평가받는 이유가 아니겠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적인 안정적인 성장세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안보를 좀 다루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미국 해군이 지금 건조하고 있는 게 버지니아급 잠수함이랑 컬럼비아급 잠수함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잠수함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수도 많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컬럼비아급이나 버지니아급 같은 경우는 차세대 공격형인 지금 원자력 잠수함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국방부뿐만 아니라 또 해군 측에서도 좀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좀 정보, 특히 민감한 정보에 대한 공유뿐만 아니라 이 공유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방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미 해군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군사 정보에 대한 부분에서 좀 민감한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가 볼 때는 가치를 통해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정당화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방산 부분의 이 비중이 크다라는 게 사실 일반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성장성을 담보하지 않는 부분인데 팔란티어만큼은 조금 예외로 우리가 보고 이 고밸류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팔란티어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김준 대표님 준비해 오신 마지막 종목, 오늘 새로운 종목들 많이 가지고 나오셨네요. 에로헤드 파마슈티컬스입니다. 일단은 파마가 들어가니까 네, 제약회사 한 거는 알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처음 접해본 기업이어서 일단 기업 소개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빅파마들이 좀 눈여겨보는 데가 지금 두 가지입니다. ADC, 항체약물 접합제. 두 번째가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앞으로 2030년까지 100조에서 130조까지 엄청나게 커지는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빅파마들이 다양한 유전자 치료제 기업들을 M&A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미국의 어떻게 보면 탑티어 에로헤드 파마슈티컬스가 지금 유전자 치료제 미국의 거의 선두권 탑티어로 나가고 있고요. 유전성 질환뿐만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다양한 암종, 그다음에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까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이 회사가 물론 굉장히 희귀 질환 중에 하나긴 합니다. 희귀 질환 타겟으로 이 유전자 치료제 기반으로 RNA 기반으로 드디어 11월 달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FDA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노바티스나 이쪽이랑 같이 파킨슨이랑 알츠하이머 쪽으로 이 RNA 유전자 치료제 확장성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11월 달에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거는 고중성 지방 혈증 치료제, 쉽게 요약하면 FCS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FCS 치료제 리덴플로입니다. 그런데 리덴플로가 사실 너무 작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 환자 사이즈로 하면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너무 작은 희소 의약품이 아니냐라는 사실 시장에 우려가 있는데 일단 FDA 승인 받아서 치료제로 쓰인다는 것 자체로 이 RNA 유전자 기반의 최초 치료제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 올랐지만 확장성이 없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는데요. 회사는 전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적응증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고중성 지방 혈증은 훨씬 더 방금 말씀드린 FCS보다 큰 시장입니다. 대체적으로 고중성 지방 혈증은 이상 지질 혈증 또는 뭐 췌장암, 췌장염 다양한 이 질환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상 지질 혈증이나 이 고중성 지방 혈증으로 적응증 확대될 경우 블록버스터 1조짜리 매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FCS가 유전적 결함으로 소위 말하는 이 TG라는 수치가 극단적으로 높고 평생 지속되는 희귀 질환인 거에 반해서 훨씬 더 전방 산업이 큰 이 이상 지질 혈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을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 지진 혈증으로 확장 가능성은 충분히 이 리덴플로 11월 달에 첫 FDA 승인받은 신약이 가능성이 있고 회사는 2030년까지 장기 그림으로 1조의 블록버스터 탄생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점에 30% 정도 좀 조정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의견이 너무 분분하게 갈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너무 이제 뭐 좋아요. 뭐 네네네. 노바티스와의 공동 개발 FDA 승인 뭐 다 좋은데 이제 위험 요인들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아까 고점에서 그렇게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 조정받은 이유가 딱 지금 월가에서 보는 의견이 이상 지질 혈증이라는 소위 말하는 전방 산업의 캐파 커지는 거가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랑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쪽이 의견이 상당히 갈리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 혼합형 이상 지질 혈증에 지금 이 FCS 치료제를 쓸 정도로 회사에서는 적응증 확대를 상당히 강력하게 기대를 하고 있고 이미 지금 FDA 신약 승인받은 리덴플로 가지고 임상을 이미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덴플로 외에도 방금 말씀드린 노바티스나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다양한 지금 이상 지질혈증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퇴행성 질환인 소위 말하는 차기 알츠하이머, 차기 치매 치료제를 상당 부분 이 RNA 플랫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회사는 이 리덴플로는 RNA 플랫폼을 이제 첫 상업적으로 스타트 끄는 첫 시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너무 이 시장 사이즈가 작은 걸로 이 에로헤드 파마슈티컬스를 폄하하기에는 논리적 근거가 좀 빈약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 대표님 마지막 종목 에로헤드 파마슈티컬스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윤여미 이사님 오늘 중요한 빅이벤트 있는 날입니다. 주요 일정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단 금융과 관련된 지금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쪽부터 시작해서 영란은행까지도 지금 총재 연설 지금 준비돼 있고요. 특히 캐나다 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 발표를 한다는 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 내일 새벽 4시에 이제 FOMC의 금리 결정, 그다음에 FOMC 기자회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 마감까지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을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실적 발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 어도비 시스템, 시놉시스 같은 빅테크들의 지금 실적도 발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여민 이사,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우입니다. 이 시각 현재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JP모간은 내년 지출이 1,0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건데요. 이 소식에 어제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며 다우지수를 끌어내렸고 오늘 프리장에선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며 기술 기업으로서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주가는 상승 마감했고 오늘 프리장에선 조정이 나오면서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홈디포가 내년 주택시장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신중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홈디포는 내년 연간 기존 점포 매출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봤는데요. 이 소식에 어제 주가는 하락했고 오늘 프리장에선 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구글 제미나이가 오픈 AI의 챗 GPT를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제미나이의 월간 활성 이용자는 약 30% 늘어난 반면 챗 GPT는 약 5% 증가에 그쳤는데요. 어제 상승 마감한 알파벳, 오늘 프리장에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이정표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상승 마감한 테슬라, 오늘 프리장에서도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그동안 개방형 AI 모델을 앞세웠던 전략을 수정해 초지능 확보를 위한 폐쇄형 모델 개발에 나섰습니다. CNBC는 메타가 AI 모델 라마의 후속작 아보카도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공개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장 주가는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엑슨모빌은 긍정적인 중장기 실적 전망을 발표하며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익과 현금 흐름 증가세를 기존 전망치에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도 소폭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라클입니다. 오늘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둔 오라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이번 실적으로 클라우드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와 GPU 발주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특히 AI 인프라 투자액과 신규 수주 규모가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시장에선 오라클이 매출 161억 9천만 달러, EPS 1.64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프리장 주가는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에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도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어도비는 오늘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합니다. 월가에선 어도비가 4분기 매출 61억 1천만 달러, EPS 5.4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모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수준입니다.
최근 생성형 AI를 장착한 빅테크들의 시장 진입은 어도비에 있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TD코에는 어도비의 목표가 $420와 보유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어제 주가는 1% 넘게 올랐고 현재는 관망세에 접어들며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놉시스 만나보겠습니다. 반도체 설계 기업 시놉시스도 오늘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합니다. 4분기 매출은 22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늘고 같은 기간 EPS는 2.78달러로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엔비디아가 시놉시스 보통주 20억 달러를 매입하는 등 이른바 AI 빅딜이 성사된 바 있습니다. 현재 프리장 주가는 관망세가 짙어지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는 FOMC의 금리 인하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회의 결과를 앞두고 경계감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서효원이었습니다. 네, 이제 금리 결정 정말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2025년을 뜨겁게 달궜던 AI 모멘텀도 오늘 밤 결정에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더 믿음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 꺼지게 될지 이 부분이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면 엔비디아 중심의 AI 판도 역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의 해안을 들어볼 차례가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금리 결정 걱정입니다. 왜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걱정을 하세요? 내린다는데 걱정인 건 그러게요. 어떤 느낌인 거죠? 조금 이제 우려가 조금 깔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제 기대도 할 수 있고 조금 긴장도 할 수 있고 네. 하는 건데 기대를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점도표 뭐 이런 이제 우려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기대는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 앵커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약간 긴장하는 면이 없지 않아요. 왜? 자, 점도표를 어떻게 그려낼지 그리고 내년 경제 전망을 어떻게 지금 얘기할지 그 수치와 관련돼서 시장이 긴장을 하면서 볼 것 같고요. 또 더 긴장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바로 이제 파월이 기자회견하지 않습니까? 파월이 어떤 톤으로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 참 그 긴장이 된다. 특히 최근에 이제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서로 의견이 좀 많이 갈린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이 갈렸던 때가 없다라고 지금 할 정도로 노이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FOMC 미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다. 다만 주식시장은 이미 뭐 반영들을 많이 진작이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페드 와치에서 보이는 수치들도 이미 조금 정렬을 많이 해놨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분명 시장의 호재가 맞기는 맞는데 그걸 이제 고지고대로 못 받아들이는 건 선반영된 측면도 있고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도 다 분분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면 이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올해 증시를 끌어왔던 AI 모멘텀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금리를 내린다. 금리 싸졌네? AI에는 더 좋네? 이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양상을 근데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 메가캡들 아주 AI 회사들이 아주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금 흐름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 가지고 아주 실질적인 그 영업 상황이 영향을 받는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그리고 작은 기업들에 비해서 아주 이렇게 큰 대형 기업들은 금리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영향받는 정도는 작습니다. 다만 이제 할인율이 이제 좀 높아지거나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되면 성장주에는 좀 안 좋죠. 그러나 이 메가캡들 AI 관련되는 기업들의 성장률이 그런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지는 이런 거에 대한 할인의 정도의 그 비교를 해가지고 네. 성장의 폭이 아니면 페이스가 더 크다라고 하면 그거 무시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제까지도 미국 주식시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속 금리는 고금리 수준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이쪽 성장주, AI 특히 관련주들은 계속 고공행진을 벌였거든요. 실질금리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질금리가 이 명목금리는 지금 높은 편이죠. 그런데 실질금리는 1%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 쪽보다는 아직까지도 주식 쪽에 뭐라 그럴까요? 장점이 훨씬 많은데 그 가운데는 AI 관련주, 테마주들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극도의 공포입니까? 아니면 조금 나아졌습니까? 조금 나아지려고 하다가 네. 조금 다시 후퇴한 느낌이 좀 있어요. 공포 탐욕 지수를 봤더니 그거는 지난주보다 약간은
조금 뒷걸음질치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권 수익률이 장기채 금리 수익률이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다른 이제 뭐 정크펀드 수익률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조금은 아직도 깨어나지 않고 있다. 32라고 하면은 공포 지금 중간 정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빅스 지수를 보면 좀 다르다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빅스는 조금 단기적인 앞으로의 변동성을 이제 보면서 기관들이 지금 옵션을 많이 해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생각을 보시면 좋은데 조금 올라왔다고는 하나 지금 17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에서 뭐 한 15, 16, 17 이 정도 되면은 기관들이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관들은 시장 걱정을 별로 안 하는데 아까 봤던 공포 탐욕 지수는 아무래도 기관보다는 개인들이 많이 의존하는 그런 지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단기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미리 반영한 느낌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늘 금리를 내린다고 가정을 해보고 다음 주에 일본이 올린다고 가정을 해보고 지금 유럽중앙은행도 올릴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미국이 주요 국가들과의 금리 방향이 좀 다르게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제 우리가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옌 캐리 자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문들이 자꾸 제기가 되잖아요. 지금 네. 이제 0.5% 일본의 정책 금리가 돼 있는데 이번 12월달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일본의 BOJ에서 지금 뭐 0.75까지 0.25% 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시장에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벌써 1.9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내년에도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는 가운데 미국은 좀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페드 와치에서 나온 그 확률 도표를 보여드리면은 조금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횟수가 좀 후퇴했다 이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엔화가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에서 약간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과도하지는 않다.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나오는 그 차트를 보시면은 내년 4월까지는 요번에 뭐 내리든지 안 내리더라도 뭐 1월, 3월, 4월 중에는 한번 내린다. 이렇게 이제 가 있고요. 그리고 쭉 가다가 6월까지는 금리 뭐 사이클이 없습니다. 그래서 6월에 들어와서 내년 3분기에 한 번 내리고 내년 뭐 4분기 가서 또 한 번 내리고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만 해도 26년도에 3회에서 4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확 바뀌었습니다. 2회 정도 지금 금리 인하를 상정하는 걸로 이렇게 좀 바뀐 미국 시장이라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혹시라도 옌캐리에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면은 조금 이슈가 될 수는 있다. 다만 옌캐리에서 자금이 회수된다고 해도 전 세계 시장에서 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아직도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일부 뭐 레버리지를 많이 썼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뭐 크립토라든지 이렇게 과도한 이쪽만 조금 돌아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저는 잠재우고 싶습니다. 자,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구글이 TPU로 주목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따른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맞춤형 반도체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브로드컴이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합니다. 중요한 한 주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브로드컴은 AI의 숨은 진주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제가 볼 때도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의 대결 양상에서 아무래도 뭐 구글 쪽으로 수요가 점점 확산된다고 보면은 사실은 지금 브로드컴의 밸류에이션이 싼 건 아닙니다. 거의 48배 이 정도까지 선행 PER이 가 있는 뭐 고평가된 주식이면 맞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있는 뭐 글로벌 IB들은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금 목표 주가를 보면은 상방이 한 15에서 20% 정도는 올려 잡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거와 같이 뭐 오른쪽에 브로드컴입니다만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계속 좋아라 하면서 뭐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다. 다만 이제 왼쪽에 구글은 그거보다는 조금 그렇게 올라가는 느낌은 좀 정체돼 있죠. 그래서 네. 둘 간에 하나를 한다고 그러면 또 구글도 저는 지난주에 좋다고는 봤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위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브로드컴은 AI의 생태계에 있어 숨은 진주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아주 호재성 뉴스가 나왔죠.
기다리던 중국 수출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것도 H200이라는 고사양 칩으로 말이죠. 네. 그럼 대형 호재다 해서 주가가 확 할 줄 알았는데 안 가만히 해요. 있어요. 왜 그런 거죠? 그러게 이제 뭐 풀린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한 게 조금 좋게 반응하지 않겠느냐. 네. 왜 주가를 보시면 알아요. 최근에 주가들이 좀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아까 포워드 PER 보셨습니다만은 엔비디아가 이제는 비싼 데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거는 야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구글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AI 생태계를 끌고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조금 침해받는 거 아니야? 이익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이는 그 차트를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저 같으면은 조금 사고 싶은 생각도 든다.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선행 PER이 26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예전에 높을 때는 뭐 35에서 36까지도 갔던 엔비디아거든요. 그래서 생태계가 저는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저변이 좀 확대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점 매수를 조금 기간을 좀 넓게 보시고 네.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오랜만에 한번 이야기해 보죠. 반도체 뭐 그 장비 쪽에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몇 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ASML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좋은 수요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요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 반도체 장비주들 요 두 개 회사를 보니까 아주 뭐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 지금 가고 정말 달리고 있어요. 있군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두 개 회사 없이는 반도체 뭐 첨단 공정, 선단 공정 이거는 뭐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걸 주가에서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제 ASML이 네덜란드 국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중국으로 수출을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런 규제 이슈가 있어요. 그렇지만 ASML은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이 아주 높게 가요. 아까 선행 PER 보여줬습니다만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은 여러 가지의 뭐 증착이나 식각에 쭉쭉쭉쭉 전방위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ASML은 또 완전히 노광 장비 중에서 없으면 안 되는 최첨단 공정에 꼭 들어가는 장비거든요. 근데 어플라이드 쪽은 그렇게 반도체 그걸 많이 안 타는데 ASML 조금 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오른쪽이 ASML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을 계속 보는 것도 앞으로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짧게만 하나 마이크론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마이크론 왜 질문 드리려고 하냐면 하이닉스가 지금 미국에 ADR 상장을 그렇죠. 준비한다는 소리 나왔어요.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딱 비교할 수 있는 게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이제 그렇죠. 비교가 될 거잖아요. 네, 딱 제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아까 선행 PER 차트에 나는 답이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가 뭐 26인데 그 마이크론은 14배에 가 있습니다. 근데 14배인데 우리 SK 하이닉스는 어딘지 아세요? 거의 뭐 7배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DR이 미국에서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된다? 뭐 예탁 증서죠, ADR이. 근데 만약 이 엔비디아 뭐랄까 마이크론보다 지금 반값밖에 안 되니까 더 주가가 리레이팅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하이닉스가 정말 ADR로 상장하면 그 저평가를 깨고 날개를 달 수도 있겠군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스멀스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